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온수 공급 시설 밸브가 파손되면서 3만 8천여 가구의 온수와 난방이 어제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추위 속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구는 오후 3시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주요 피의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나온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식시장 띄우기에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사흘째 2,500선 아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잇따르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은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는 민감한 분야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혀 무기 거래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의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수소시설 복구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 펌프가 고장나면서 지역 난방 열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서 먼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선 온수 공급이 차가워진 온수관이 터지면서 물이 넘쳐 집안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침수로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사가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온수와 난방 공급은 오늘 오후 3시쯤 재개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사이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저녁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 정부는 두 사람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시급한 국제 문제에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аш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и мы нацелен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러시아 정부의 설명은 없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민감한 분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북한이 특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We've seen Russia providing weapons to North Korea, and we've seen North Korea providing weapons to Russia. We've seen Russia taking action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도 친선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평화를 위한 공동 보조를 함께 하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두 나라 정상회동에서 이룬 합의를 기초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주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 등은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오늘 오전 서울에서 한미 북핵 대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본 북핵 수석 대표인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참여하는 3자 협의가 개최됩니다. 3국 수석 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응 방안을 고심해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한 새로운 안으로 재협상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출생 정책 전문 부처인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합니다. 4월 총선 첫 생활 공약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 택배 공약을 직접 설명합니다. 대책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위기 극복에 나선 가운데 유럽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온 프랑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관심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등 육아휴직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되살려야 프랑스가 강해진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다짐했는데요. 먼저 프랑스에서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모두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산휴가 기간 하나로 약 6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었던 지원금도 늘려서 부모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도 대응하기 시작한 저출생 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는 공약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 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SNS 글을 통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에 출연한 임 전 비서실장도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마음대로 다시 수사하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거라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 든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 스스로 울산지검에 1년 8개월 가까이를 덮어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으로 이첩하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검찰에 한번 소환이 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또 마무리한 제3지대 세력들이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총선 일정을 보면 설 전에 단일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신중론을 이어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준위원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코 한철 장사로 끝내고 싶지 않다며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해야 20층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대선까지는 가야 된다. 같이. 그럴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사실 그거보다도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말 한철 장사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좀 굉장히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을 좀 대체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선진국형 정당을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삼지대에서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롯데타워를 짓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한 20층 아파트라도 짓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각오와 방향성을 공유하신다면은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의 화학적 결합도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정당을 주장하는 미래대연합 조응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낙준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총리와 야당 대표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이제 광야로 나온 만큼 다름은 죽이고 같음은 크게 해서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축은 총리를 하시고 또 여당 대표를 하신 분이고 또 한 축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하신 분입니다. 대척점에 계셨던 분이죠. 다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만났다는 뭐 그런 공통점으로 이게 그냥 쉽게 손잡고 간다는 게 납득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전이라든가 정책 같은 거를 조금 맛배기로 좀 맞춰보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길은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 다름은 죽이고 같으면 크게 해서 맞춰가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낙준연대보다는 리쌍브라더스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이를 바라보는 하태경 의원은 그 호칭 자체가 통합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준석 위원장이 한 가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고 전제했는데요. 뭘까요? 들어보시죠.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브라더즈가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브라더즈가 된 거니 불러달라고 그랬으면 브라더즈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도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신 거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다시 한번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통합의 리더십. 리쌍 브라더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게 네이밍을 해달라는 거는. 아무튼 그러려면 본인 걸 많이 내려놔야 돼요. 특히 비례대표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좀 내려놔야 그 통합이 잘 될 겁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 자신도 신당행과 창당 등 다양한 고민을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낙준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실론으로 따지면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런 노력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좀 색깔과 스펙트럼이 좀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이뇨한 위원장의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고 본인한테도 그랬지만 문화적 충격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당을 같은 당으로서 이렇게 딱 조직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서 사실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 최모 상병.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날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끝내는 걸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에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어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최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조작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5개월 가까이 수사를 미루다가 엊그제서야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여러 고발 건에 대해서 5개월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엊그제서야 처음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규명 수사가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건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 전에 이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진척 없이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다 이제 퇴임을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충남 보령시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겨울 깜깜하고 차디찬 바다에서 해경이 침착하고 재빠르게 대응해 배 안에 갇힌 마지막 1명까지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대가 선박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전면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그러자 배 안에서 외마디 외침이 들려옵니다. 구조대는 일단 배 안에 갇혀있는 선원을 안심시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양경찰입니다. 배 위에 올라가 절단기로 선체를 잘라낸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고립된 선원을 구해냅니다. 여기 현재 하나, 둘, 셋. 오케이. 살았어. 이른 새벽 충남 보령시 장고도 근처 바다에서 6명이 탄 21톤급 어선의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먼저 근처 바다를 표류하던 3명과 부표 위로 피신한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배 안에 갇혀있던 선원까지 6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체 내에 많은 그물과 로프류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입구가 다 막혀 있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그 고립자를 구조하게 됐습니다. 구조된 6명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양하고 선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반환됐습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이 태블릿 PC를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최 씨는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체 검증을 위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서울 방화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여성 주민 1명이 아파트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5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내부가 모두 불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고잔동에 있는 차량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층 건물 930제곱미터가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항공사 여객기를 탔다가 결함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승객들 제보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선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하역 작업에 이륙이 3시간 미뤄졌고 짐도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 시간이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에서는 고객 불편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 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 탈 보잉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해 최근 보잉기 기체 결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블링컨 장관이 귀국을 위해 미 공군 보잉 737기에 탑승까지 마쳤지만 산소 유출 탐지에도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새벽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앞세운 기능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통역입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등 13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할 수 있는데요. AI가 폰 자체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 외부 도움 없이 예를 들어 비행기 모드에서도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사진이나 글 중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따로 다른 앱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검색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본 탑재 앱인 음성 녹음으로 회의 등을 녹음하면 최대 10명까지 발표자별로 스크립트를 제공해줍니다. 이 AI폰은 오는 31일부터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순차 출시되는데요. 앞서 19일에서 25일 사이에는 국내에서 사전 판매합니다. 가격 정보도 궁금하실 텐데요.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는 각각 전작과 같은 115만 5천 원과 135만 3천 원부터, 울트라는 10만 원가량 오른 169만 8,400원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감한 주식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유지하는 등 감세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건데요. 표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면서 재정 악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먼저 어제 나온 정책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인데요. 먼저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을 때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데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백지화한 겁니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사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건데 전제가 없어졌는데도 인하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 통장인데요. 이 납입 한도를 2배로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나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 최대 4천만 원까지 넣으면 일반형 기준으로 10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 이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면 세금이 덜 거치게 된다는 거죠?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을 때 줄어드는 세금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기획재정부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거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나라 국가는 더 쪼그라들게 되겠죠. 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까지 0.15%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평균으로 보면 세입이 2조 원 넘게 줄어드는 거죠. 수조 원씩 구멍이 나는 것과 비교하면 ISA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2, 3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가 좋지 못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감소는 이미 심각합니다. 지난해만 50조 원 넘는 세수 구멍이 예상되고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다 보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는 데 경제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감세 정책을 내놓은 건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내놨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낮춰 주식 투자 유인을 높이면 전체 거래액이 커져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식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따른 감세 정책에 더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세수 부족 우려에 부자 감세 논란까지 부담이 큰 정책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건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던 건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을 파기하면서 정책 시행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 반대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상속세 완화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부자 감세 비판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국민 뜻을 모아달라며 여론부터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대거 내놓고 있지만 법 개정 사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용 호조 속에서도 청년 취업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을 10% 늘리며 고용 시장 훈풍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채용정보 박람회에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전 경험과 상담 기회를 늘리면서 구직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눈에 띕니다. 바늘구멍 같은 기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호소력 있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청년 지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도 많이 열고 채용 규모도 확대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인턴 기회도 확대합니다.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놓였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557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낸 채용 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입사 시험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세상 흐름을 따라 새 사업 모델에 뛰어들고 있고 경력자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경력자도 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본인 주변에 가까운 지방 공기업도 있고요. 중소형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합격을 해보시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잦기 때문에 전공 역량 외에도 협업과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고 채용 담당자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달 만기를 맞는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청년 도약 계좌 현장 의견 수렴과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어주는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한 구매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됩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2개인 참여 공공기관을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술마켓 지원 실적 배점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2개 우수 중소기업이 홍보 부스를 마련해 공공기관 구매 상담자를 상대로 420건의 구매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근로감독 결과 202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78곳에서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약 3년 만에 국제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후티는 또다시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1년 2월 해제한 지 3년 만입니다. 지난주 후티의 주요 거점을 공습한 데 이어 후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or the past several weeks, the United States,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has made clear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those attacks. And today's designation follows on our military action last week to hold the Houthi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테러 단체 지정 절차에는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SDGT와 외국 테러 단체 FTO가 있는데 이번에는 낮은 단계인 SDGT만 지정했습니다. SDGT로 지정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개인과 단체의 물질적 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막는 FTO, 외국 테러 단체 지정도 검토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이나 연료 등 예멘 주민 지원을 위한 것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이번 조치 시행에도 30일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후티는 또다시 선박 공격으로 응답했습니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는 예멘 부근 바다를 지나던 한 선박의 좌현에 자폭 드론이 돌진해 한때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후티가 곧 자신들의 공격이라고 밝혔는데 일주일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جينكو بيكاردي ال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دقيقة ومباشرة بفضل الله. 후티는 미국과 영국의 공격에 대해 반격하는 건 필연적이라면서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폭 드론에 피격된 젠코 피카르디호의 해운사 측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배는 해당 구역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일 저녁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개회식에서는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 2024는 79개국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14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이 맑게 갠 서울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도심공원 곳곳에 쌓였던 눈도 조금씩 녹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영상 6도 안팎까지 오른 서울 기온은 앞으로 10도까지 더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에는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동하실 때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남부에 주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낮 동안 호남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에도 많게는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시설물 점검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4도에서 8도 높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남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